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용용 커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용용신 커플이 좋으십니까? 신용용으로 하시죠. 신용용으로 갈까요? 네. 아니 오늘 설인데 이렇게 모시고 나오셔서 감사해요.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바쁘시죠? 다들 너무 바쁘시죠? 저 이거 끝나면 바로 그 국회로 가서 네.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한 그 회의를 해야 되고요. 오후에 방송 하나 더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여전히 뭐 전혀 못 쉬실 것 같은데 네. 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원래 설에 좀 바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 원래는 지금 한창은 저기 시장 돌아다니고 마트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해야 될 텐데 좀 이 쓰린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으면서 스픽스에서 하고 지금 뭐 저도 방송이 몇 개 잡혀 있어서 네. 방송하면서 또 당에 헌신해야죠. 헌신하면 뭐 할까 싶지만 그래도 해야죠. 네. 저는 두 분이 용용 브라더스로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신용규로 이름을 바꾸고 싶기도 한데 아니, 농담이고 저도 네. 창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휴라고 해서 달랠 건 없고요. 더 많은 당원들 더 모으고 또 민심도 청취하면서 하여튼 뭐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하여튼 앞날에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신년 대담 했지 않습니까? KBS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 방역 수가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첫날에는 그 사실관계, 뭐 그 발언 내용 이런 것들 보도가 많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야에서 평가들이 쏟아졌는데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설에 아마 뭐 윤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파우치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심 밥상에 오를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런 식의 대담이면은 기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차라리 국민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연휴를 편하게 쉬시게 만들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잠시 잊을만 했는데 왜냐하면 요새 김건희 여사가 도통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나왔죠. 그래서 잠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확실하게 해결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명백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취지를 종합해보면 그까짓 거 뭐 큰 문제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역시 명품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요새 보면 대통령실의 기획 능력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시기에 그렇게 좀 애매한 해명을 해서 더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서영주 상근부대변인 보실 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특히 KBS에 대해서 뭐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뭐 어느 것도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신뢰받던 KBS가 뭔가 좀 아무리 녹화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끌어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 홍보 영상 찍었어요. 그래서 새해 맞아서 홍보 영상을 찍은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 제가 파우치백까지 넣어드릴게요. 명품 파우치백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를 불렀다. 눈 가리고 왕오는 것이죠. 태도가 어땠다고 보이세요? 아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받은 선물이나 명품 뭐면 돈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걸 받으면 다 용서해 줄 겁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사법체계를 다 바꿔야지요. 저도 공무원들도 박절하지 못해서 네. 받아요. 그 사람은 선의로 줬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거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변론 요지서에 써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피고인은 죄가 없습니다. 박절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담의 핵심은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떠나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설명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기준은 김건희는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특별한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해해라. 이거는 좀 일방적으로 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인규 변호사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명품백 해명에 대해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뭐 막 두둔도 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이제 용산과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꼭두각시로 이제 완전히 본인의 본성을 그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동훈다운 평가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담은 좀 궤변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궤변 대담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뇌물죄 법리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정당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그분들 다 박절해서 그러면은 처벌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박절 논리를 갖고 오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설 밥상에서 용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네. 그냥 박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총선 때. 박절 박살. 네, 그래서 어제 또 대통령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제 노래를 부르셨던데, 예, 맞아요. 용산에게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사과는 없이 뭐 사랑만 구걸하고 있으니 아니 국민들께서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지지도 하고 뭐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지가 아니라 비판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이 이제 그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는 이미 한참 됐고요. 예.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저는 빠진 것을 확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오늘 뭐 아까 이 라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임 괜찮아요. 예, 예. 네. 사과, 사랑이 아니라 요즘에 사과가 많이 필요하다. 이 원래 말도 잘하지만 요즘에 더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니, 윤석열 노래를 대통령 하나 덕분에 만들어도 드립이 자꾸 늘어나는 아이러니를 참 못 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이 또 그 대담 내용 중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도 사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앵커가. 근데 오히려 뭐 잘하는 것 같으십니까?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걸 물어보다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뒤에 보자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선 뒤에 그 역할은 그러면 다시 정해준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보기엔 두 글자가 빠졌어요. 총선 후에 보자. 네, 총선 후에 두고 보자. 두 글자 빠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뒤에 두고 보자. 한번 대드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잘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를 빼놓고 그냥 방송이 나간 것 같아요. 두고 보자인데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통화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하겠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는 것도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가서 만났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된 기사로 확인된 게 있잖아요. 당장 서울 강남을에 박진 전 장관과 예. 이혼모 전 비서관이 같이 공천 신청을 해서 부딪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게 어떻게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언급조차 없어야 관여를 안 하는 거지. 사실상 그 두 사람 어떻게 조정해봐라는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 총선에 관여 안 한다, 공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기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희한해요.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요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뭐 핵관 이러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봐서는 공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여왔잖아요. 당무 개입 안 한다.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도스태핑부터 그 얘기를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보세요. 당무 개입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김기현 대표 당대표 세울 때도 충분히 개입을 했고 녹취도 있어요. 강성규 수석 녹취했는데 그거 자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당의 대표를 사직해라 말아라. 용산에서 그런 심정을 드러낸 것 자체가 당무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전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이제 총선은 이제 끝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짱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김성태 전 의원도 보면 재물이 된 거예요. 희생양.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키로 쫙 내린 것은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과 직통은 안 하지만 이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율이 될 것 같고요. 김성태 전 의원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뭔가 메시지를 내면서 헌신과 희생, 그다음에 뭔가 단호한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뭐 유명 플레이어도 잘라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희생양으로 삼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KBS 기자분은 완전 네. 전 이거 아부대담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핵심이 당무 개입에 있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육성으로 인정을 했다.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사퇴를 종용했는데 거부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또 잘못 들었나요? 또 뭐 바이든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인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언제 물어보나. 아니 근데 뭐 부부싸움 했냐 뭐 네. 2차 대전 언제 하냐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란 말이죠. KBS 수준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부대담으로 보는 거고 제가 당무 개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용산에 당무 개입에 무슨 유령이나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했다 그러면 그럼 누가 개입했습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죠.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따봉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보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제가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럼 왜 한 겁니까? 전 소송을 뭐 유령하고 한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날라갔죠. 맞아요. 유승민 예. 당무 그 당원 개정에서 날라갔죠. 안철수 여기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공수처에 당무 개입으로 정당법 위반으로. 김기현 대표 대통령 팔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한동훈 위원장 세웠다가 다시 또 잘라내는 과정에서 또 저항한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으면 누가 했나요? 저는 정말 그럼 김건희 여사가 했나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 안 했다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저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가 정말 저는 미스테리고 궁금해서 제가 새해 이제 설날 연휴 때 예. 한번 깊이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뻔뻔한 것도요. 이게 네. 이제 습관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태도 양식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좌뇌우뇌를 동시에 균형 있게 예.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전두엽도 있고 이제 한데 예. 이 뇌를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뻔히 보이는 일에 대해 가지고 안 했다. 나는 아니다. 아니 본인이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적인 사고 구조가 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겨서 이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대통령의 담화의 변명이었다. 그래서 제가 궤변이라고 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공천 반란 부분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 또 뭐 울산 북구에 출마하라 이렇게 하고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다? 사실은 지금 PK 지역은 PK 지역의 중진 현역 의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PK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진 빼다가 그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싸워라. 그러면서 그 비는 자리에 이제 알짜 자리에 누군가는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우는 것보다는 누구를 채우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PK는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TK는 정리가 안 돼요. TK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다 국민의힘인데 그 민주당하고 싸우라고 보낼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TK 의원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출마시키면 그냥 그거로 죽는 거고 바로 떨어지란 얘기니까 그건 반발이 셀 거고. 그러니까 공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또 김기현 전 대표 이거는 서곡에 불과하고 TK 지역에 대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공천 파열음이 가장 세게 날 텐데 그래서 일부러 TK 지역의 공천은 최대한 늦춰서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
22일이 선관위의 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마지막이죠 이제. 예. 그날 등록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공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3월 중순쯤 돼야 TK 지역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지켜보시면 압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체의 국민의힘 공천 방식을 보면 지금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은 뭔가 헌신과 희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삼선 뭐 이상급의 중진들을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계속 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옮기고 뭐 놓고 하는 건데 저는 부산 쪽은 일단은 어느 정도 중진들이 참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TK 예. 대구 쪽은 민주당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쪽에는 그냥 거기는 꽂으면은 당선되는 곳이고, 근데 그 현재 대구를 지키고 있는 의원들이 솔직히 그걸 비켜주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은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자체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북구 울산 쪽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김기현 대표나 전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두 분은 윤핵관에 속해 있다가 지금 멀어졌잖아요. 요즘에 뭐 멀륜이라고 하더라고요. 멀어진 핵관들. 아, 그걸 또 멀륜이라고 하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륜들이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 공천 자체가 서막이 열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PK에서 지금 약간의 그 돌려막기식으로 네.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TK에서 당연히 공천 갈등에 뇌관은 살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는 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당 프리미엄이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라 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면은 또 이분들이 수긍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저는 TK 쪽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관리해내지 못하면은 지금 총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딱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TK를 중심으로 한 찐 보수, 약간의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만이 유일한 지금 지지 근거 기반이거든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 30%로 오고 있는데 이거마저 흔들려서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 사실 그분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딜을 해서 오히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조금 더 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공천 때문에 떠들썩한데 뭐냐면 윤 정권 탄생 책임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윤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간 이후로 친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대로 더 가면은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들이든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썼습니다. 자,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도 이제 전쟁의 서막이 울리고 있는 여기도 거죠. 서막이다. 이른바 예. 문명 대첩.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사이에 공천을 둘러싼 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관위원장이 했잖아요. 맞아요. 놀랐어요, 저는 보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두 가지 언급한 원칙을 거는, 말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알아서 네. 공천에서 빠져라 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빠질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대상 범위가 꽤 넓어요. 지금 인터넷에 명단도 막 예.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녀요.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야 지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예. 그 대선에서 진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모든 선거의 패배의 책임은 뭐 스태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 속해 있던 정당에 누가 잘못
비슷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후보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논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장 개항을 해서 컷오프 돼야 될 판이에요. 지금 김용남 의장께서 얘기하신 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하고 아, 그래요? 예, 논조가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과 친명의 공천 싸움을 비판을 일단은 이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조선일보 안 보는데. 저는 그 사설 못 봤습니다만 네. 아니 저도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고 떨어져 보기도 네.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무리 뭐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예, 주 대변인 책임을- 나오시면은 예.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친명 친문 이 공천 갈등은 예정됐던 거죠, 그죠? 좀 예측을 했던 것이죠. 예측했던 그럴 것이다.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필연적인 거 아니었나요? 저는 필연적인데 이렇게까지 갈등이 불거질 줄은 예측을 못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안 보이는 데서 치열하게 그런 뭐 늘 있으니까 여야가 부딪힘이 공천 앞두고요. 근데 이거를 공관위원장께서 이렇게 직접적 타격을 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려들, 네.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책임져라. 이걸 던지면서 이게 이 민주당의 공천 자체 규정 자체가 집안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뭐가 세대가 교체되고 뭔가 새롭게 혁신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집안에서 어깨싸움하고 자리다툼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좀 고민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지어서 컷오프가 됐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그러면 책임을 또 물어서 그분들도 그러면 이 현재까지 민주당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생산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이게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이 탄생에 책임을 뭐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수 비서실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의 책임이라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면 문재인 전 정부를 부인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지고 정치권을 떠나라라고 과대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규정하고 또 표면화시키는 것들 저 굉장히 위험해서요. 저는 이제는 뭐 고민적 최고도 엊그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좀 진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명문정당이 아니라 문명 충돌로 또 비춰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늘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양산을 방문했을 때 명문정당으로 하자. 그리고 서로 간에 안아주면서 가자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는 매우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공천에서 문명, 명문 구분 없이 공정하게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만남이 있은 뒤로부터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뜨겁게 뭐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멘트를 준비한 거잖아요. 말하다가 어쩌다가 뭐 백에서 브리핑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준비해서 읽었다는 거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멘트 아니었나. 위원장은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책임 정치의 실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책임 안 지기 시작을 해서 뭐 저는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서로 책임 안 지는 건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서로 더 큰 책임을 안 지기 경쟁을 지금 하는 것이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 친문의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켰고요. 네. 또 잘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추윤 갈등 속에서 갈등 정리 안 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떠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에 나오실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임종석, 노영민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봤든 잘못 봤든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권자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로서 직접적 책임이 있죠. 근데 책임졌습니까? 그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양두구육을 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양고기를 왜 속여서 왜 양머리 걸고서 개고기를 팝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저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이재명 대선 속에서 선거운동 안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어디 있습니까? 다 책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어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의 책임도 사실 비율로 따지면은 다 우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 속에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부터라도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예.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는 좀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우열은 좀 가리고 예. 당시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 막중한 권한 속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각자 정치해보겠다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국민들은 그 안에서 다 각각 비율의 책임이 있는데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됩니까? 그냥 다 찍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네. 그 공관위원장께서 의도된 말씀이고 민주당 안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노영민, 임종석 이 두 분만큼은 더 정치할 명분이 있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본인들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소식이 조국 전 장관 출마할까? 그 어제 입시비리 감찰무마 2심에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만 집행유예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무죄도 본인은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요. 1심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입장문을 올렸는데 내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힘을 보태겠다. 지난 11월에 냈던 본인 심정에도 보면은 본인이 비법률적인 부분으로 명예훼손을 하겠다에 이어서 정치를 할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 출마 뜻을 밝힐까요? 아니면 창당 작업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장문을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요. 근데 지금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뭐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에 뭐 무죄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 당선이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배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창당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거기에서 자기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창당을 할 의사는 밝혔다고 읽힙니다. 근데 비례대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역구는 당선 무효가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만 네. 비례대표 후보는 이게 배지가 떨어지면 그냥 후순위가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의석을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영향력을 보유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사람으로서는 부담감은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덜하죠. 지역구 의원이야 보궐선거가 생기고 또 어느 당이 승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비례대표는 앞번호 빠져나가면 뒷번호가 그냥 승계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창당을 하는 거는 거의 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 본인도 비례대표의 특성상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해야 정당 득표도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의장님께서는 창당 쪽으로 가서 비례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심 결과에 따라서 옥중 창당까지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정 구속될 경우에.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한 상황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을 보니까 말씀한 대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은 신당 창당을 한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비례로 가느냐 지역으로 가느냐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치를 한다면 지역구에 나가서 그 유권자들한테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아예 현실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잘못하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이게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례 쪽에 뭐 무게를 두고 움직일 공산이 크고요. 확정적인 것은 신당창당을 하고 이번에 민주진보 선거 대연합 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향후 본인의 이제 발걸음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네. 시끄러웠고 또 사실은 그 갈등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또 그 씨앗이 그때 잉태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본인의 사법적 유무죄를 지금 좀 한 번 또 가려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통해서 해보겠다. 근데 과거에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기소만 돼도 정치권에서 물러났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돌아왔었고요. 최소한 네. 1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심에서 유죄가 났거든요.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났다라는 뜻은 이미 사실심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법률심 가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검찰 독재를 막겠다? 검찰 독재를 왜 꼭 조국 전 장관이 막아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공인으로서 좀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님 보고 정치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1%의 가능성으로라도 선고하시고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그 다음 선거에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또 이것을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 투쟁으로 끌고 오는 이 조국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전 조국 전 장관 이번에 뭐 출마하든지에 대해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국민들께서 이거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다. 민주당에도 결코 좋을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손절론까지 등장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연합 추진단 단장을 맡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조국 신당의 참여 여부를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창당이 안 돼 있던가 원내 진입이 안 돼 있는 곳은 아직은 대표성이 보장돼 있지 않지 않냐. 아직까지는 조국 신당 등등 말씀하신 정당과 논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지금 비례연합을 할 때 조국 신당을 참여시킨다, 이런 선거판이 벌어진다면 2030이라든가 중도층 표심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고 그동안의 당의 스탠스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조국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이미 건넜다라는 것은 그 강은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에서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진보 선거대연합에 같이 뛰어들어서 뭔가 힘을 보태겠다는 점들이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말씀한 대로 이게 사실심이 2심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향후에 본인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온당하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본인의 어떤 검찰개혁의 욕구가 충만하고 어떤 여러 가지의 억울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과연 이거를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 보실 때 네. 사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라고 하면 검사 대 피고인 프레임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좋아할 만한, 오히려 약간은 원할 만한 구도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기획하고 있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위성정당의 한 몫으로 조국 신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당 득표에서 간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네. 누가 봐도 그때 특히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 유죄 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아 여기는 못 짓겠다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3의 네. 선택으로 개혁신당을 찍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기 나오실 때문에 때마다 개혁신당 얘기 꼭 네. 하나씩 하세요. 깨알같이 제요 깨알같이. 역시. 이 오렌지 24 또 이렇게 시간 걸고 왔잖아요. 민심행 아 저희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민심행.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그 찐 팬들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대법원 한번 가보세요. 다 네. 유죄 판결 나오거든요. 네. 지금도 대법원에서 네. 그분들 중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범죄 저지른 사람들도 다 자기 사연이 있고 변명 들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나를 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이 뭐 억울하지 않다라거나 그 개인의 사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네.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유죄가 2심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당연히 존중하시겠죠? 뭐 불리한 건 부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죄가 확정되고 돌아오셔서 정치행위를 하셔야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의 억울함을 사법적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바꿔서 하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한이 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 부정적으로 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 중에요. 조국 사례가 일반화되면요. 네. 억울한 재판받은 정치인들 또 다 출마합니다. 그 대법원을 심판하자 이러거든요. 그 대법원 심판이 실패하면 국민을 심판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와 호불호를 떠나서 좀 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진영을 바꿔서도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누가 민주당에서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차분하게 아닌 건 아닌 걸로 우리 사회가 좀 정제하게 좀 정제될 필요가 있다. 저게 봅니다. 약간 법무부 장관 또 법학자로서 법의 정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분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겠다, 해결하겠다, 명예회복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뒤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거냐.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억울하신 거 저는 인정합니다. 억울하실 수 있고 저는 검찰이 또 무리한 수사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기소도 한 번도 안 근데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 지금 분리해서 유죄 무죄를 가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잘못한 검사들도 심판해야죠. 근데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 한다 그랬을 때 효과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믿으신다면 본인은 일단 재판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투쟁으로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겠는가. 전 조금 더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역할에 맞는 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아니 댓글들에도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저공비행님께서 권력을 잡아야만 살 길이다. 또 헬렌 리님께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으십니다. 자, 그 한강벨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강벨트를 사수하라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곧 저희가 그 그림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수진은 잘못 나왔네. 예. 비례 이수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금 성동을 부분에서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 박성준 의원 한강벨트 격전지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갑, 광진을에서 김병민 전 의원 대 전해숙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대 권민정 의원, 그리고 동작을 저희 사진 잘못 나온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 이렇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야가 다 성패를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대 격전지에서 설문조사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월 5일에서 6일 서울거제 만 18세 이상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4% 플러스 마이너스 응답률은 9.6%입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6% 나왔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어느 곳에 투표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8%.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9%. 이번 총선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후보 당선될 것 같다라는 부분 35%,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38%, 그리고 제3지대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답변도 제3지대 14%나 나왔습니다. 자,
한강벨트 부분에서의 후보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여론조사 부분을 보면 굉장히 승패를 알 수 없고 접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거의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한강벨트 부분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특히 최근 일주일 안에 나온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의 그 샘플이 약간 과표집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한 최근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한 후보들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조사를 해서 차이가 일정 부분 이상 벌어지면 아예 경선을 안 붙이고 뭐 단수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자기 아는 분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전화 DB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달라고 문자를 무지하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가 지지하는 예비 후보에 이걸 눌러주기 위해서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많이 올랐고요. 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네. 뭐 특별히 최근에 잘한 게 없는데 왜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또 그런 게 응답률 자체가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올라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당 또 대통령 지지율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원인은 그냥 단순해요. 국힘 지지층 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안 끊고 오면 다 받아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좀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에서의 의석수는 정당 지지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대략 거대 양당 양쪽이 35% 내외를 항상 갖고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이 긍정평가율, 부정평가율 이게 네. 실제로 그 의석수, 당선 의석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정당 지지도는 그냥 그렇습니까? 내내 비슷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이 한강벨트 격전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강벨트 부분을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쪽 동작을인데요. 동작을에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한번 돌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은 저 낙동강 벨트에서 이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말판처럼 민주당은 그런 좀 역동성은 떨어진다. 지금 어느 정도 한두 군데로 붙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경원 추미애 대전을 한번 좀 흘려서 좀 한강벨트 쪽에서 뭐 좀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현재 말한 대로 집안 싸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강벨트를 이 수도권 민심은요 지금 이게 인물적으로 안 붙이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당의 공천에 대한 어떤 혁신 작업들 네. 그다음에 역동성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해야 수도권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 수치상으로 봐서는 뭐 몇 퍼센트 차나 이거는 큰 중요하지 않고 흐름 자체가 민주당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든지 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좀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다음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둘이 한 몸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거를 못 주워 먹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조차도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민주당이 벗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 작업이 이렇게 나경원 추미애 이런 대전들을 통해서 뭔가 관심도를 높인다면 저는 이 수치 자체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정치권에 뭐 혁신 내지는 뭐 개혁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국민들께 울림이 없고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네. 구호만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개혁 무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그동안에는 정권 심판론이 높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이기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삼지대를 더 띄운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에서 나온 표가 좀 갈라지면서 더 쉽게 이기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요. 민주당이 결국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요. 오히려 삼지대가
민주당 표도 잠식해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보수표만 적당히 갈라설 때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또 그 이상으로 양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삼지대로 표가 또 빠져나가게 돼버리면은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경우도 덜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호 3번 당이 후보자로서 당선자를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락을 가르는 데에는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지금 뭐 굉장히 여유 있다가 예. 지금에 와서 좀 발에 불 떨어진 느낌인데 이거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말만 혁신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성과 성찰이 뭔지를 밝히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잘 안 통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선거는 너무 변수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수치를 보였는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로 개혁신당도 그렇고 등장하자마자 3% 지지율을 보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당선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표를 더 먹는다든가 국민의힘 표를 더 먹는다든가라고 해서 어느 한 표를 떨어뜨릴 수는 있다. 전 이게 굉장히 정확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까 분석인 것 같아요. 14%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15% 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5%가 되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떨어지더라도 다 출마를 하거든요. 예. 근데 15%라는 건 수도권은 원래 5% 안에서 당락이 늘 바뀌는 곳인데 네. 거기서 15%라는 변수가 딱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지 전혀 모릅니다. 인물론과 당시의 뭐 실언, 막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지대라는 존재가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삼지대가 후보자를 내서 뭐 아예 정치판을 싹 갈아버렸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여야의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출렁이는 물결을 만들어내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는 전 충분히 감당하는 역량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뭐 이제 제 이해충돌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새롭고 신선한 혁신안을 보여주려면 젊은 청년 정치인들, 신인들,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기회를 줘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런 기회들을 안 주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60일이면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거 계속해서 우리 집안 싸움 하는 거, 그다음에 젊은 정치 신인들이 기회 주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이거 총선 정말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을 왜 컷오프를 시켜갖고 말이야. 그 사람은 기회를 줬어야지. 오늘 너무 저희 힘이 안 힘내십시오라고 나요, 지금 힘이 안 나요. 댓글에서도 힘내시라고 저희라도 힘을 눈가가 줘야 될것 옆에서 우리가 같아요. 촉촉하시네. 그랬어요? 아니 장애력의 헌신에도 저희 분장 네. 좀 더 빡세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이게 이 민주당이 과연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사심 섞인 아쉬움이 얘기라면. 매우 큽니다. 네. 물론 이해관계는 없지만은 네. 저도 명함 드릴까요? 아유, 내 이런 거를 당하게 만든다 이거 지금. 명함 지금 요 상황에서 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아 그래요? 기사가 막. 아니. 아니 근데 그 웃겨가는 소리네. 말씀하신 것 네. 중에서 이준석 같은 청년 정치인이 왜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지 않는가? 네. 저도 그게 정말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키워야죠. 근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할 기회를 주라는 소리거든요. 젊은 신인들은요. 네. 근데 실패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거는 굉장히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바꿔지려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운동권 분들도 386 때 정치 시작하셨는데 저보다 더 젊을 때 정치 시작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DJ 대통령이 다 발탁해 준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근데 40대 다 지금은 그런 게 장관하고 없는 다 겁니다. 했어요. 네, 그때 다 시켜줘서 지금까지 20년 해오고 있는데 물론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들이 젊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괜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빌미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치권 보면 총선이 새 인물 수혈에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지방선거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달라서 총선 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당에 들어와야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거의 12년 전쯤에 양당이 다 끝났어요. 끊어졌어요. 굳이 12년 전이라고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세 번의 총선 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2000년 16대 총선 때는 대거 들어왔고 그 4년 전에 96년 총선 때는 네. 당시 YS가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영입했거든요. 그때 들어온 분들이 뭐
홍준표, 김문수 많아요. 이재호. 이재호 뭐 많이 들어왔고 2000년 총선 때는 또 민주당에서 당시 386, 30대 초중반의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영입이 됐고 그 17대 총선에도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보니까 최근 한 3번의 총선은 별로 눈에 띄는 인물 영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이 지금 거의 20년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눈에 띄게 어떤 새 젊은 피가 들어오는 거는 안 보여요. 네. 개혁신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예, 의원님. 자,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정치가 국민들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한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데 제3지대만이라도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 또 저렇게도 정치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네. 뭐 설 연휴 시작되셨는데 지금 뭐 귀경길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족들 보러 가는 마음인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실 거라 봅니다. 근데 정치가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늘 송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면목 없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정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2배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민심동행 유튜브에서 정개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인데 정치인들 제가 칭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한데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좀 올바른 소신의 길을 걸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